제주도의 한 마을에는 초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푸른 물결이 보이는 바다 앞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일손까지 좋아서 제주도에 사는 남정네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이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웬만한 남정네들보다 힘이 장사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힘자랑하는 남정네가 커다란 바위를 갖다 놓았지요. 제주도에는 예전부터 힘겨루기 하는 풍습이 있었고 둥글둥글한 돌을 들어올리는 금돌이 성행하였습니다. 이 남정네는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면서 초이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초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답니다. 주막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는 남정네들은 초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초이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힘만 장사라고 자랑하는 남정네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간의 아들이 목을 축이겠다고 초이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기 전에 스승님을 뵙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수려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 덕분인지 제주도 여인들이 하나같이 곽간의 아들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정네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던 초이도 곽간의 아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대가 주모입니까? 굉장히 젊어 보여서 주모의 여식인 줄 알았습니다. 초이는 처음으로 잘생긴 선비를 보니 가슴이 설렜답니다. 저는 초이라고 하옵니다. 이 근방에는 저만큼 주막을 잘하는 처자는 없지요. 충청도에 있는 곽간에에서 왔습니다. 집에서나 이웃에서나 모두 저를 재우라고 부르지만 그냥 곽선비라고 부르십시오. 낭자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다니 놀라우면서도 대견하기도 합니다. 어엿한 도련님이 웃어주니 그런 걸까요? 초이는 괜히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 처소를 마련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그네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지요. 초이는 처음으로 야릇한 기분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곽선비를 잡아뜨리고 주저앉는 상상을 했지 뭐예요. 애구머니나 내가 미쳤지. 초이는 당장 정신을 차리고 손님들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손으로 술잔을 기울이는 곽선비를 보고 있자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었지요. 날이 저물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질 때 곽선비가 산책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초이는 빈 그릇을 치우면서도 곽선비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선비가 기지개를 켜며 돌아오는데 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 곽선비에게 쪼르르 달려갔지요.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미안하오 낭자. 제가 칠칠 맞지 못하게 남사스러운 꼴을 보였구려. 그런 말 마십시오. 곽선비는 무릎이 까져서 찢어진 옷틈 사이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소독해야겠습니다. 초이는 곽선비를 부추겨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폐를 끼쳤다면서 스스로 소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곽선비의 지조를 엿보고는 더욱더 설레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선비님, 제가 이래봬도 해녀 어머니와 평생 장사를 해오신 아버지 덕분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선비님은 당장 쉬셔야 하니 소독같이 거추장스러운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승님을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낭자는 참 친절하구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면 좋았을 것을. 곽선비는 실수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그런 곽선비가 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곽선비의 볼을 매만졌습니다. 곽선비도 아리따운 초이에게 반해버려서 금세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지요. 초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단련된 덕분에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답니다. 여인의 피부결이 그리웠던 것일까요? 곽선비는 초이의 속살을 만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이도 그간 열심히 일만 한 탓인지 남정네의 손길이 그리워 미치는 줄 알았지요. 초이는 상상했던 것처럼 곽선비를 잡아뜨리고는 그것부터 탐하고 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초이의 빨아들이는 힘에 곽선비는 거의 혼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손님은 이제 없지만 초이의 절구질의 주막은 매우 요란했던 것이었습니다. 새벽에는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잠잠하게 들리지요. 초이의 주막도 비슷한 풍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새벽에 초이가 조심히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초이는 곽선비가 넘어진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선비님이 넘어진 게로구나. 초이는 소매를 걷더니 그 여리여리한 팔뚝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박힌 큼지막한 바위를 쑥 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전에 천하장사가 들었던 그 듬돌만한 바위를 공깃돌처럼 가볍게 들어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못된 것, 저리 꺼지거라. 초이는 자기보다 세곱절은 큰 바위를 바닷가 근처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초이의 주막에 단골이 된 손님들이 바위가 빠진 바닥을 신기하다는 듯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먼. 어제까지만 해도 그 큰 바위가 여기 박혀 있었는데 말이야. 얼마나 컸길래 이 난리야. 자네 집 앞에 있는 듬돌만큼 큰 것 같던데. 얘끼 이 사람아, 그렇게 큰 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질 수가 있는가. 도깨비가 갑자기 낚아챘으면 모를까. 이제는 아이와 노인들 가릴 것 없이 바위가 빠진 바닥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깜빡하고 돌을 빼낸 흔적을 지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곽선비에게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린 탓이었지요. 곽선비는 예정대로 스승님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초이는 곽선비가 바로 떠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답니다. 평소처럼 곽선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초이 남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딸썩이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소이다. 힘이면 힘, 재물이면 재물, 부족할 것 없는 이 딸썩이에게 시집을 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오? 초이는 늘 그런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서기가 데려온 사내들이 갑자기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지요. 초이 남자, 오늘은 절대로 이렇게 떠날 수가 없소이다.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이대로 보낼 작정이오? 그러자 초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댁한테 할 말 없으니 옆에 있는 그 팔불출들이나 데리고 떠나시지요. 초이에게 오랫동안 구애를 했던 남자는 기가 막혔는지 가슴을 치고 땅을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식사를 하던 곽선비가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도 많은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오? 내 놈은 뭔데 간섭이냐? 그냥 다른 나그네들처럼 가던 길이나 가시지. 밥을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도 모르는가? 자네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떠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가? 알고 보니 사내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초이가 주막을 한다고 객주의 고대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이 사내들이 바로 고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초이가 열심히 주막 일을 하는 이유도 다 돈을 갚기 위한 것이었지요. 돈을 빨리 갚고 싶으면 실험 내기라도 하면 될 터인데 우리 어여쁜 초이 낭자가 그럴 처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달석이에게 시집을 오라니까. 결국 사내들은 모두 물러갔지만 난장판이 된 주막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낭자, 아까 돈을 빨리 갚고 싶으면 씨름 내기라도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비님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객주의 고대감이라는 작자가 불쌍한 사람들 돈 뜯어내려고 벌려놓은 것이지요. 돈 빨리 벌려고 갔다가 호되게 당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낭자가 빨리 돈을 갚으려면 그 씨름 내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선비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풍족하오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무시지요. 그날 밤 초이는 주막 일을 하면서 땀범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곽선비는 초이 목 주변으로 흐르는 땀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지요. 초이 낭자, 제가 그 땀을 닦아드리겠소. 초이는 빙긋 웃으며 그 우아한 목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곽선비는 초이의 뒤로 가서 목 주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이 손수 닦아주시니 온몸의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곽선비는 초이의 가슴부터 복근까지 닦아주었지요. 초이는 저고리를 벗어 등불 옆에 놓더니 곽선비를 야릇하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랑 씨름 한판 하실래요? 씨름이라고 하였소. 고대감의 씨름터는 잊으시고 저랑 내기하시지요.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 소원 들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밌겠소. 한번 해보지요. 곽선비는 바로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얄궂게도 초이가 먼저 다리를 잡고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곽선비는 속은 게 분했지만 초이에게 깔리는 게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선비님, 제가 먼저 잡아뜨렸으니 소원 들어주시지요. 소원이 무엇이요? 선비님과 신나게 놀아보고 싶으니 오늘만큼은 과거 공부는 꿈도 꾸지 마시지요.
초이는 곽선비의 바지를 등불 옆으로 던져버리더니 또 한 번 달콤한 맛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가지처럼 왕창 커져버린 덕분일까요? 초이는 덥석 물어버리고는 절구질에 더욱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초이는 행복한 얼굴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곽선비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돌아올 요량이었지만 초이가 빚진 돈을 꼭 갚아주고 싶었지요. 과거를 앞두고 초이 낭자가 왜 이렇게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인가? 아무래도 내가 초이 낭자를 위해 나서야겠어. 곽선비는 날이 밝은 대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초이는 그저 산책을 가겠거니 했지만 사실 씨름 내기를 하러 가는 것이었지요. 이제 막 사랑하게 된 초이를 위해 대신 돈을 갚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었지만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강경한 아버지 덕분에 무예까지 익혀서 웬만한 사내들도 거뜬히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돈을 가지고 오면 초이 낭자가 많이 좋아하겠지. 곽선비는 부푼 가슴을 안고 씨름터로 향했습니다. 씨름터는 곽선비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씨름이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세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렸지요. 곽선비는 씨름 내기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삿발을 허리에 차는 것이었습니다. 초이 낭자,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그대가 빚진 돈은 모두 갚아주겠소. 곽선비는 당당하게 모래터 위로 올라갔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게 덩치가 큰 사내였답니다. 곽선비는 무예를 익힌 덕분에 강력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힘겹게 안다리 걸기로 이긴 곽선비는 승리감에 빠져 포효를 하였지요. 구경꾼들이 흥을 맞춰주자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제 내기로 번 돈을 초이에게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구경꾼들의 응원이 잦아들지 않는 것이었지요. 다음 상대를 이기면 지금의 세곱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초이에게 더 나은 주막을 지어줄 수도 있었지요. 곽선비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줬소. 그대들의 부응에 보답하겠소. 곽선비가 다시 삿발을 허리와 다리에 꽁꽁 묶어서 나오자 구경꾼들이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곽선비는 이토록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적이 처음이었지요. 그 때문에 더욱더 용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의 다음 상대는 나이가 든 중년의 남자였답니다. 딱 봐도 곽선비에 비해 덩치도 작아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젊은 친구치고는 썩 쓸모가 있다구나. 곽선비는 절로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도 작고 나이도 많은 사람을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왜 웃는 것인가? 이 나이든 아저씨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나? 예 어르신, 무시한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곽선비는 이 나이든 아저씨를 쓰러뜨릴 것을 생각하니 괜히 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들어서 조심히 모래터 위에 눕히려고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이상해서 다시 한번 삿발을 잡고 힘껏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젊은이 벌써 힘이 빠진 겐가? 곽선비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기진맥진하고 숨이 차오르니 곽선비는 귀신에라도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힘쓸 차례가 온 겐가? 이미 곽선비는 녹초가 돼서 그대로 모래터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는 곽선비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초이 낭자가 갚을 돈만 가져가면 될 것을 괜히 욕심을 부려서 빚만 떠안고 왔구나. 한참 손님들의 식사를 내오던 초이는 곽선비가 힘없이 걸어오자 놀랐답니다. 아니 선비님, 어디를 다녀오시는데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곽선비는 너무나 미안해서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곽선비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비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고대감한테 찾아가서 선비님이 빼앗긴 돈을 모두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소. 낭자도 말했지만 그 고대감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어차피 곧 돈을 갚을 작정이었습니다. 고대감은 옛날부터 부모님과도 가까웠으니 꼭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끼니부터 채우시지요. 초이는 식솔들에게 잠시 주막 일을 맡기고는
몰래 고대감이 있는 씨름터로 향했습니다. 너울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초이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씨름터는 여전히 내기 때문에 요란스러웠답니다. 초이는 너울을 벗고 고대감 앞에 섰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그 유명한 초이 낭자가 아니신가? 닥쳐라 이놈. 선비님한테 속임수를 써서 그 많은 돈을 빚지게 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초이는 갚아야 할 돈을 꺼내 고대감 앞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니 마음이 달라졌구나. 어디 사랑에 빠진 초이 낭자와 씨름 한판 해볼까? 나까지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어디 덤벼보거라. 초이는 그 우아한 허리에 삿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고대감 주변에는 코끼리 다리처럼 튼실한 다리를 가진 씨름꾼들이 있었지요. 그에 비해 초이는 가날픈 다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고대감도 삿발을 바로 허리에 묶어서 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불꽃처럼 달아오르는구나. 역시 초이만한 상대는 없지. 시끄럽다 이놈. 사실 초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장사였는데 사람들 눈총이 두려웠던 부모님이 숨기고 살았답니다. 등돌도 아주 쉽게 들어서 여기저기 던져버리니 부모님은 늘 불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대감이 지나가다가 어린 초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고대감도 어릴 적부터 힘이 장사였는데 동족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대감은 초이에게 구애를 했고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였지요. 초이는 그 힘을 좋은 곳에 쓰려고 했지만 고대감은 힘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데 쓴 것이었습니다. 초이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고대감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요. 화가 난 고대감은 왈패들에게 몰래 돈을 줘서 유기그릇 장사를 하는 아버지의 가게를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초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돕겠다고 소를 몰아서 농사를 도왔지요. 고대감은 계속 초이를 힘들게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이는 고대감의 청혼을 거절하고 객주에서 돈을 빌려 지금의 주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객주가 고대감의 소유라는 것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돈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혼례를 올렸다면 그 고생은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어. 지금이라도 내 손을 잡고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객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닥치거라 이놈. 오늘이야말로 내 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고대감은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사랑의 힘이 더 위대했지요. 초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었고 고대감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답니다. 고대감은 분한 나머지 덩치가 큰 부하들을 시켜서 초이를 해치려고 하였지요. 그때 저 멀리서 거대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대감뿐만 아니라 초이도 저렇게 거대한 모래바람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곽선비가 가운데에서 앞장을 서고 있었고 양옆으로 삽과 곡괭이를 든 나그네들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초이의 주막에서 신세를 졌던 수많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노비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릴 때 부모를 여행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가 엄청 많았지만 초이가 다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낭자, 말도 없이 저를 빼면 섭하지요. 선비님, 이 나그네들은 다 어떻게 데려오셨습니까? 낭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무엇을 할지 알 것 같았소. 그래서 주막 근처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초이는 너무나 감동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감은 바로 부하들에게 싸우라고 지시했지만 이어서 포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가 고대감의 불법적인 고리대금을 증자로 찾아내고 관가에 신고를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고대감은 포졸들에게 잡혀갔고 씨름으로 억울하게 빚을 진 사람들도 해방이 되었답니다. 이후 곽선비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초이는 변함없이 주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한 곽선비가 통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초이가 곽선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아낙네들이나 할아버지들도 저 멀리 바다를 내다보는 초이가 가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곽선비가 관가에서 바쁘게 일한다고 믿고 묵묵히 주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 새로운 목사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초이는 그러려니 했는데 새로 온 목사가 주막에 온다고 하니 모두가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멋진 국운복을 입은 목사가 헛기침을 하며 주막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초이만 바삐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초이에게 괘씸하다고 했지만 제주 목사가 제지하며 초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낭자, 그 화끈한 성격은 여전하시군요. 초이는 익숙한 목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분명히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낭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곳 제주 목사로 왔소. 원래는 한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제주로 보내달라고 하소연한 끝에 이렇게 오게 되었소. 그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면 또 나를 잡아뜨리고 싶을 것이오. 이제 나와 혼례를 올려주시겠소? 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곽선비의 품에 안겼답니다. 남원에 있는 한 마을에 양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받아서 어느 정도 풍류를 즐기고 살았지요. 양석이의 넓은 도량과 훌륭한 품성 덕분에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나란 일은 뒤로 하고 술과 대화로 즐기는 것이 예사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이 양석이가 여자도 없이 혼자서 즐기는 것 같아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양석이, 자네도 이제 슬슬 혼처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혼처는 무슨? 난 그저 자네들과 함께 술 마시며 얘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네. 이 사람아, 우리가 언제까지 자네하고 놀아줄 수는 없지 않겠나?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얼른 색시를 찾으라 이 말이야. 양석이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었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첩살이를 하다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여동생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서 여자를 만나는 일에 대해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내가 얼마 전에 한양 근처에서 명기 한 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네. 자네 혼처 알아보고 싶지 않거든 그 명기라도 한번 만나보게. 이 사람이 그게 할 말인가? 나한테 색시 못 붙여서 그렇게 안달이더니 이제는 기생과 한바탕 놀아보라 이건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나. 양석이는 동료의 제안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말한 대로 최근 매화라는 기생이 한양에서 유명했지요. 소문으로는 얼굴에 흐르는 그 새끼 때문에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매화 한번 보고 싶다고 기방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얼마나 예쁘길래 그 정도란 말인가? 양석이는 바람도 쐴 겸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마침 친척이 한양에 큰 거처를 마련하고 있어서 숙식도 문제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기방에 도착했습니다. 소문대로 다른 기방과 달리 남자들이 유독 많이 보였답니다. 양석이도 매화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만나려고 일주일이나 기다리라니 세상 말세구먼. 양석이는 친척과 함께 모처럼 사냥과 술을 즐기면서 일주일을 보냈지요. 숙취 때문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양석이는 쓰개치마를 쓰고 찾아온 여인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기방에서 보낸 여종들이었지요. 예약한 날짜가 바로 내일이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기생 만나는 날을 미리 찾아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참 친절한 기방일세 그려. 그런 양석이도 막상 매화를 만난다고 하니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방에 들어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화가 들어왔습니다. 양석이는 소문으로 듣던 매화를 보고 그만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듣던 대로 얼굴에 흐르는 새끼가 보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딱 봐도 여인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순진한 선비님이네요. 양석이는 그제야 겨우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선비님. 벌써 이렇게 사경을 헤매시면 어찌합니까? 양석이는 대답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숨을 헐떡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화는 양석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숨 쉬십시오. 숨. 매화가 양석이의 가슴에 손을 대더니 같이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여전히 매화가 과연 이승 사람이 맞는지 볼을 꼬집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매화를 만나보라고 했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지요.
매화는 남자들의 욕정을 끌어올리는 외모였습니다. 단아한 외모의 여인들과는 달리 야성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매화는 조신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요망한 새끼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매화가 부축해주면서 겨우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잔하시면 몸이 좀 누그러들 것이옵니다. 전통주가 목을 타고 내려오자 매화 말대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비록 많은 여인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대는 정말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어찌 그리 이쁜 것이요? 그럼 제가 꼬리 7 달린 구미호라도 되는 건가요? 미소도 어찌나 예쁜지 양석이는 처음으로 매화를 안고 싶었답니다. 매화도 눈치를 채고는 안주를 천천히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곳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됐사옵니다. 맵지 않으니 한번 드셔보시지요. 고추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화가 젓가락으로 큰 고추를 하나 집더니 천천히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양석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고추를 입안에 넣고 요리조리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침을 꿀꺽 삼켰죠. 매화의 그 요사스러운 눈빛에 또 한 번 숨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고추를 콱 깨물었고 양석이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괜히 몸을 수그리면서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전 그저 술과 안주를 건네드린 것뿐이온데 어찌 그리 땀을 흘리시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오. 고추 농사가 잘 됐다고 한 것뿐인데 왜 내 몸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소. 매화가 미소를 짓더니 술상을 구석으로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후하고 불어서 끄고는 그윽한 눈빛으로 양석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옆으로 바싹 다가오니 양석이는 숨을 삼키고 말았지요. 선비님, 아직도 그렇게 긴장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낭자가 워낙 예뻐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매화의 손길이 양석의 어깨를 스쳐서 점점 아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옆구리 살에 매화의 맨손이 스치자 몸이 움찔거렸지요. 선비님, 이것 좀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커지셨나요? 부끄럽소이다 낭자. 다 어른으로서 거쳐야 할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매화는 그 따스한 손길을 거두고는 양석이의 그것에 주저앉았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다음 날 아침 양석이는 매화를 끌어안고 놔주지 않았답니다. 낭자,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소. 선비님도 참,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다시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석이는 그날 이후로 매화 생각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과 친구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무색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한잔하고 있는데 험상궂은 사내들이 씩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충청도 목사 고시라고 하는가? 잘 알다마다 나름 재산이 풍족해서 기생들을 품고 살았다고 하던데. 이 사람아, 그건 옛날 일이고 그곳이라는 남자가 알고 보니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탕진했다는 게야? 설마 노름이라도 했단 말인가? 노름이라면 목사 신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되찾아올 수도 있겠지. 사실 기생 하나 때문에 그 돈을 다 썼다지 뭔가. 아니, 대체 어떤 기생이길래 그 많은 재산을 다 줬다는 게야? 이름이 매화라고 하네. 최근에 한양에 와서 난리가 났다지 뭔가. 양석이는 매화 얘기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지요. 두 사내 말대로라면 고시뿐만 아니라 상주에 살고 있는 여씨도 매화 때문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씨는 마음가짐이 허랑한 면은 있었지만 부모가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나름 풍류를 즐기고 살았지요. 매화에게 흠뻑 빠진 이후로 3년 안에 모든 재화를 써버리고 떨어진 옷의 한 필의 나귀로 처량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씨 역시 풍족한 장사치였지만 매화를 만난 이후로 다 떨어지는 옷과 신발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양석이는 두 사내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그럼 두 사내가 재산을 탕진한 것이 매화의 농간 때문이라는 거요? 아니, 당신은 누군데 시비를 거는 거요? 내가 바로 어제 매화를 만나고 왔소.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니니 해코지 그만두시오. 양석이는 두 사내의 해명도 듣지 않고 친척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들어와서 생각해봐도 괘씸한 자들이었지요. 아니, 매화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 저리 모략할 수 있단 말인가?
양석이는 당장이라도 매화를 만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또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름을 기다리고 해가 뜨자마자 바로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매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요. 알고 보니 인천에서 대보로 유명한 최영감이 데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최영감이 누구길래 설마 매화가 돈에 팔려갔다는 건가? 양석이는 매화의 사연을 듣기 위해 기방 안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안타깝게 지켜보던 매화의 동료가 조용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매화는 그만 잊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는 게요? 무슨 기대를 하고 그렇게 죽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 매화를 사랑한다더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더니 그런 것이라면 관두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게요. 왜긴 왜요? 돈에 팔려간 거 아니겠소. 평생 호강시켜준다고 하니 이제 기생 노릇할 이유도 없다 이거 아니요? 그런 말 마시오. 매화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 아니, 도련님은 매화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시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양석은 결국 최대감의 거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방에 있어봤자 소득은 없는 것 같았지요. 양석은 곧장 친척집으로 돌아와 최대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 출발했다고 하니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양석은 친척의 만류에도 간단한 차림을 하고 최대감을 쫓았습니다. 주막에 들렀을 때도 목만 축이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노파가 사는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노파는 몸을 덮어줄 수건을 내주고 따뜻한 차까지 건네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나? 제가 급히 가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보아하니 채비라고 하기에는 엉성하고 지친 기색도 완연해서 그러하오.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실은 매화라는 여인을 찾기 위해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누구라고 하였소? 매화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아는 여인입니까? 그러자 노파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히 웃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니 양석도 당황스러웠지요. 그런데 노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미안하오. 최근에 지병이 다시 도지는 바람에 가끔 이러하오.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니 염려 마시게. 그럼 그 매화라는 여인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정확히는 모르오나 데리고 간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노파는 친절하게도 양석의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건과 차를 내줄 때만 해도 아주 상냥해 보였는데 지금은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은 의아했지만 쉬지 않고 걸어오는 바람에 몹시 지쳐 있었지요. 다음 날 양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면서 아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유정이라고 하옵니다. 조모님이 아침 식사를 내오라고 하였습니다.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끼니까지 채워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유정은 어려 보였지만 그 태도와 말씨가 아주 조숙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매화 생각으로도 정신이 없었지만 몸이 지쳐 있어서 그런지 곱게 차려입은 유정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련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역시 도련님처럼 인천으로 갈 일이 있습니다. 저와 말입니까? 양석이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난처했지요. 유정은 아름다웠지만 지금 당장은 매화 만날 일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허락하신다면 채비는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조부님께서 손녀딸 홀로 떠나는 것이 걱정돼서 그리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더는 사양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석이는 어쩔 수 없이 유정과 함께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화를 보고 싶은 양석은 유정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답니다. 유정도 그런 양석의 마음을 잘 아는 건지 크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막에 들른 양석이는 유정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지금까지 아무 불평 없이 따라와 주니 고맙구려. 인천에는 왜 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소? 그런데 유정이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낭자, 왜 그러시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런 것이 아니오라 도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왜 낭자가 나한테 죄를 짓는단 말이오? 실은 제가 인천을 가는 이유는 그 매화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낭자가 매화를 아시오? 알고 보니 유정은 매화 때문에 패가망신했다는 고씨의 딸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두 사내가 얘기하던 그 고씨였지요. 양석처럼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풍류를 즐기며 살다가 매화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서 거지가 됐다는 그 남자였습니다. 양석은 그제야 노파가 왜 갑자기 불편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3년 만에 거지로 만든 매화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당장이라도 양석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매화를 만나 복수하기 위해 꼭 참았고 손녀딸과 상희의 본심을 숨기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끝까지 숨기지 않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오? 도련님도 다른 남정네들처럼 기생한테 반해서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매화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화의 목숨을 원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존중하옵니다. 낭자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여인이 정말 매화가 맞소.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매화라는 이름을 쓰는 여인은 단 한 명뿐이옵니다. 저를 맞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이옵니다. 낭자, 제발 이러지 마시오. 양석은 유정을 만류하다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은 갑자기 복받쳐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유정이 너무나 가여운 것이었습니다. 양석은 유정의 기계에 감복하여 입술을 훔치고 말았답니다. 유정도 그간 양석이 보여준 사랑의 의지 때문이었는지 그대로 바닥에 누워 양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갈구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을 보낸 것이었지요. 양석과 유정은 서로 말없이 인천으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주막에 들러 목도 축이고 식사도 했지만 서먹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다 유정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양석이 안아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틀 뒤에는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의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까지 매화만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유정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매화에게 복수하겠다는 유정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못다한 말로 서로 끙끙 앓는 중에 드디어 최대감이 머문 곳을 찾아냈습니다. 내일이면 인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매화는 역시 최대감의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양석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매화는 꼭 만나야 했습니다. 낭자, 내가 먼저 매화를 만나보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복수를 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낭자가 죄를 짓는 일은 참아볼 수가 없소. 도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도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목숨 따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원수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저는 어떤 죄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모님을 생각하시오. 낭자가 없으면 조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오. 유정은 처음으로 자신을 염려해주는 남자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최대감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양석은 최대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뒤로 몰래 다가가 뒤에서 몰래 만나자고 속삭였습니다. 매화는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련님은 여기까지 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낭자, 시간이 없으니 딱 한 가지만 묻겠소. 혹시 고시 성을 가진 선비를 기억하시오? 매화는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저를 찾으러 오는 난군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석은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유정은 걱정된 나머지 말하지 않았고 우연히 만난 노파가 고씨의 어머니였다는 말만 하였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도련님은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걱정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양석은 뜨끔했지요.
그제야 유정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결국 양석은 매화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정이라는 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패가 망신한 남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돈을 쓴 남자도 없었고요. 아마 매화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 그 남자를 기만한 기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화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병치레를 하고 있었지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기방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유정이라는 분이 온다면 당당히 제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양석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고 유정이 있는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유정은 처음으로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양석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짝 긴장하던 양석도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아까 매화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저에게 늘 다정한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 조부모님과 친척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멋대로 굴었습니다. 도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꿎은 매화만 해치고 저 또한 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양석과 유정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족쇄에서 해방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날이 저물자 시장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양석과 유정은 불꽃놀이와 마주하며 진한 키스를 나누었답니다. 인연이라는 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이 우연을 만드는 것일까요? 양석은 매화라는 기생에게 푹 빠졌지만 우연히 유정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면서 진짜 사랑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우연히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있으셨나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원균이 패전 소식을 전할 즈음 백석이라는 장군이 경상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백석은 한때 총망받는 장군이었지만 원균과의 갈등으로 갑옷을 벗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백석에게는 민도라는 어린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훤칠한 청년이 되었지요. 스승님, 어찌 전란 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전쟁은 글렀구나. 임금이라는 작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원균이 거제도 압칠천에 정박하면서 크게 패전하였답니다. 백석은 원균 밑에서 활약할 장군으로 보였지만 사사건건 이견이 나오면서 충돌하였지요. 원균이 권율 장군에게 추궁을 당하고 태형까지 맞았을 때는 백석 장군도 모두 예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거늘 이번 패전으로 희망을 잃었구나. 좌절한 백석 장군은 민도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백석 장군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백석 장군에게 무예를 익혔던 민도는 곧장 진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의 한을 풀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려는 것이었지요. 광주를 지나 주막에 묵으려는데 웬 여인이 펑펑 울더니 옆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대체 무슨 일이요? 민도가 여인을 일으켜보자 손목까지 야위어 참 딱해 보였답니다. 민도는 바로 의원을 불러서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참으로 딱하구먼. 얼마나 굶었는지 영양이 부족해 쓰러진 것이야. 민도가 누워있는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말라 보였지만 누가 봐도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주막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다면 주모는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모, 혹시 대낮에 쓰러진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시오? 그러자 주모는 손사래를 치며 얼굴부터 찡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전란 중에 끌려간 오빠는 전사하고 어머니는 서글퍼서 계속 울더니 실성을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 누구한테 기대고 산단 말이오. 민도도 안타까워서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한약을 다려주었고 며칠 뒤에 여인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깨어났소, 낭자. 보름이나 누워 있었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도련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민도라고 하오. 진도로 가는 중에 낭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이렇게 방으로 데려온 것이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도라면 지금 한참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왜 가십니까? 제 스승의 한을 풀려고 가는 것이오. 어떻게든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 전에 세상을 등지셨소. 송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이 홀로 가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겠지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지요. 민도가 나가보니 웬 왈패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미화, 이 계집은 또 어디를 갔단 말이야? 아이고, 이런 썩을 것들.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어르신들이 모처럼 편안히 밥을 드시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주모 말대로 우리는 부모도 없는 후레자식들이구먼.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어서 그 미화 그년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야. 왈패들이 말하는 미화가 바로 민도가 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미화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주모 말대로 어르신들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내 놈은 뭐냐? 여기 사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외지인이면 그냥 곱게 지나갈 것이지. 왜 간섭이냐? 안 그래도 외적들 때문에 다들 고통받는데 우리끼리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럴 힘이 있으면 당장 전쟁통으로 달려가라 이 말이다. 됐고, 미화 그 계집이 빌린 돈이나 갚으란 말이다. 미화는 오빠가 전사한 이후부터 어머니의 병치레를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까지 매일 한약을 다렸는데 갑자기 실성까지 한 뒤부터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왈패들이 돈을 갚으라고 이 난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저 여인이 가엾지도 않은가. 오냐, 그 돈은 내가 갚을 테니 당장 물러가거라. 이미 늦었다. 남은 건 저 계집의 몸뚱이뿐이니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지. 민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왈패들을 한 명씩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왈패들이었으니 무예를 열심히 익힌 민도에게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미화를 업고는 말에 태우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오 낭자. 저런 왈패들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겁나지 않소이다. 진도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주막에 들렀지요. 민도는 손수 이불을 깔아서 미화를 눕히려고 했답니다. 도련님,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련님이 한약을 다려주신 덕분에 이제는 힘이 납니다. 그래도 낭자, 아직 무리하지 마시오.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영양을 계속 보충해야 하오. 이후로 민도는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꼬박꼬박 미화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덕분에 미화는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가 봐도 손색 없는 규수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민도도 미화에게 반한 것이었지요.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오 낭자. 그날 밤 미화도 그렇지만 민도도 야릇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화가 민도의 그 굵직한 손목을 잡는 것이었지요. 전쟁통에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 됩니다. 저는 이제 도련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오 낭자. 그대를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구려. 민도는 그동안 참았던 애정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미화를 끌어안더니 이제는 촉촉해진 입술을 조금씩 훔치는 것이었지요. 미화도 겁먹지 않고 민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서방님이 되어주십시오. 기꺼이 낭자의 서방이 되어주겠소. 두 사람은 등불을 끄고는 조심스럽게 눕고 뜨거운 키스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도는 아침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미화의 영양을 채운다고 습관적으로 고기를 사러 나간 것이었지요. 시장에 도착한 민도는 그제야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한을 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니 인생이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 소고기와 야채를 사들고 돌아온 민도는 주막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답니다. 주모는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고 일손을 돕던 식솔들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라면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왈패들의 짓이었습니다. 이놈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민도는 칼집을 꽉 쥐고는 주모가 가리킨 방향으로 바람처럼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낭자 몸에 털끝만큼의 상처라도 있다가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민도는 왈패들을 쫓아가면서도 서방이 되어달라는 미화의 말을 되뇌는 것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민도는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만큼 외로웠던 민도가 미화를 만나면서 사랑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한참 숲을 지나던 왈패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잘도 따라왔구나. 그런데 이를 어쩌나. 미화 그 계집은 여기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낭자는 어디 있단 말인가? 안 본 사이에 미화가 많이 예뻐졌더구나. 덕분에 돈 많이 치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어딨냐고 물었다 이놈들. 이런 전란 중에 돈을 대줄 수 있는 놈들이 누구겠냐? 다들 외방인이라고 하면 깨름칙하다고 하지만 돈만 많이 대주면 장땡 아니냐? 설마 내 놈들 명나라 놈들한테 미화를 팔아버린 건 아니겠지. 뭐 어떠냐? 외적놈들 무찌르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민도는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상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칼은 뽑지 않고 칼집만으로 왈패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마땅할 것이다. 민도는 곧장 명나라 사신이 있는 곳부터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명나라 병사들이 전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여자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살생도 함부로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민도는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답니다. 낭자 제발 살아만 있으시오. 민도는 명나라 사신들과 연이 있다는 관리의 위치를 찾아냈고 다음 날에 병사들의 거처를 알아냈답니다. 미화가 그곳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작정 쳐들어갈 작정이었지요. 사랑에 빠진 민도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조심스럽게 거처에 들어와 유심히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명나라 병사들이 순식간에 민도를 에워싸는 것이었지요. 중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민도는 칼부터 뽑는 것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조선말이 또렷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대는 누군데 함부로 몰래 들어온 것이오. 여인의 목소리에 민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나라 병사들 뒤로 귀티가 나는 여인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도라고 하오. 미화라는 여인이 여기에 있는지 알아보러 왔소이다. 조선의 여인들이 여기 오는 일은 흔한데 쥐새끼 마냥 몰래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오? 보아하니 병사도 아닌 것 같소만 대체 누구시오? 미화는 내 부인이오. 명나라 병사들에게 끌려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오. 제발 알려주시오. 그런데 여인은 콧방귀를 뀌더니 몸을 돌려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인 명나라 병사들이 동시에 공격해오는 것이었지요. 민도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칼집만으로 명나라 병사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민도의 실력에 놀란 여인은 다시 공격하려는 병사들을 손으로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찾는 부인은 여기 없소만 내가 찾아줄 수는 있을 것 같소. 명나라 병사들을 지시하는 이 여인은 황제의 첩, 양화였답니다. 본부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양화의 시대나 마찬가지였지요. 나 역시 조선 사람이요. 어릴 적에 명나라로 끌려갔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양화는 강제로 명나라의 기생이 되어야만 했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기생들의 괴롭힘까지 견뎌야만 했지요. 끈질기게 살아남은 양화는 관리의 눈에 들어왔고 황제의 시중을 우연히 들게 되면서 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본부인이 암살을 시도하면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화는 조금씩 자기 사람들을 만들면서 본부인의 압박을 이겨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본부인이 버섯죽을 먹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양화가 버섯죽에 독을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양화는 황제의 부인이 되었고 명나라 병사들의 호의를 받는 명실상부한 황후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양화의 일생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이 몸은 근본이 없어서 나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사옵니다. 오로지 미화만 찾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 진심은 이해하오. 그대의 부인은 이미 어디 있는지 알아냈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서신을 통해 그대의 부인을 극진히 모시라고 했으니 염려 마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위치만 알려주시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고 하였습니까? 조건만 들어준다면 바로 부인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소. 그 조건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람 한 명을 죽여주시오. 민도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양화가 말한 사람은 유생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윤대감이었습니다. 민도는 스승의 가르침을 설명하였지만 양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 윤대감이 누구길래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건 윤대감이 죽고 나서 말해주겠소. 부인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면 어서 채비를 하고 떠나시오. 민도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윤대감을 살상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을 작정이었지요. 민도는 먼저 윤대감의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생들의 스승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매일 책만 읽는구나. 민도는 식솔들 눈을 피해 윤대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민도라고 하옵니다. 윤대감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 때문에 기겁하는 것이었지요. 민도는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짐작 가는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사정은 저도 궁금하오나 하루빨리 부인을 찾아야 하기에 이대로 물러나옵니다. 부디 죽은 것처럼 해주소서. 민도는 바로 양화가 있는 처소를 향했습니다. 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앞으로 부인을 볼 수 없을 것이오. 민도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그러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나와의 약속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단 말이오. 민도는 주변을 둘러싼 명나라 병사들과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지친 민도가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는 양화 앞에 수십 명의 명나라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난 명나라 병사들이 민도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화가 손뼉을 치면서 병사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윤대감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였지요.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요. 땀을 뻘뻘 흘리던 민도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딸을 명나라로 팔아버린 작자요. 이제 죽을 이유가 충분하오? 민도는 그제야 윤대감의 그 어두운 얼굴이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윤대감도 양화가 황후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폐하의 심정은 이해하오나 이대로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대의 이해는 바라지 않소. 부인을 만나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윤대감을 찾아가서 처리하시오. 마침 전란이 발생하면서 조선에 올 기회가 생겼으니 복수하고 싶었겠지요. 명나라 병사들을 시켰다가는 황제의 귀에 들어올 게 뻔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대의 의견은 궁금하지 않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부인은 다시 못 만날 것이오. 폐하의 아버지는 분명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라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양화는 눈이 점점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신념을 굳게 가진 남자는 민도가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양화는 민도의 다친 몸을 돌봐주고 한약까지 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부인은 무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양화는 민도의 어깨와 가슴에 난 상처를 매만지더니 그대로 민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당황했지만 양화가 눈물을 흘리자 잠자코 있었답니다. 양화는 날이 밝은 대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도에게는 미화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목을 끌어안아 볼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뜻깊은 만남이었소. 부디 부인과 잘 살아가시오. 저 역시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폐하. 그렇게 민도는 양화와 헤어졌고 곧장 미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양화가 명나라 병사들을 시켜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으니 불안한 것이었지요. 민도는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미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지나가는 짐승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불길한 마음에 사로잡힌 민도는 얼른 밖으로 나갔더니 명나라 병사의 시신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화살 여러 대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잽싸게 몸을 피했고
전방으로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저것들은 외적놈들이 아닌가? 민도는 참았던 칼을 뽑아들고 외적들을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며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여기 있던 여인은 어디 있는가? 미화는 외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곧장 바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외적들이 미화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끝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외적들이 막배에 타고 있는데 거기에 쓰개치마를 씌운 미화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갑니다. 하지만 외적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무예에 능한 민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민도는 대책도 없이 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어깨와 다리에 상처가 났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칼을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민도가 죽을 위기에 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무시무시한 기병들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양화가 앞장선 명나라 병사들이었지요. 덕분에 외적들은 모두 해치웠지만 배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부인은 이미 외적들 배에 탔소. 너무 늦었소. 민도는 양화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박한 배를 알아보려고 하자 양화의 지시를 받은 명나라 병사들이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명나라로 가시오. 나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삶을 살게 될 것이오. 황후의 근위 대장이 어떤 지위인지 상상해보란 말이오. 저에게는 미화뿐입니다. 민도가 명나라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화가 민도에게 화살을 겨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를 쏠 것이오. 내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오. 가질 수 없다면 그냥 사라지는 게 낫소. 민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양화는 눈물을 흘리며 활시위를 놓아버렸답니다. 화살은 그대로 민도의 어깨에 꽂혔지요. 그런데도 뛰어가는 민도를 바라보며 양화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어깨에 화살이 꽂힌 채로 정박한 배를 찾았답니다. 화살이 박힌 상처는 옷을 찢어 급히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이제 지쳐서 쓰러지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미화가 탄 배를 겨우 따라잡았고 남은 외적들을 모두 해치웠답니다. 미화가 드디어 안전해지자 민도는 바로 쓰러져 버렸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것이옵니까? 미화는 외적이 탄 배들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펑펑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외적들이 오고 있어. 당장 이 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던 미화는 명나라 병사들을 대동에서 나타난 양화를 멍하고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민도가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병치레를 하고 있는 미화가 잠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보고 싶던 미화가 눈앞에 있으니 민도도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양화는 민도를 명나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미화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도와 만나고 명나라로 떠나려는 것이었지요. 그대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소. 윤대감은 사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딸을 명나라로 넘겨야 했던 것이오. 조정에서 압박을 했는데도 윤대감은 터무니없다고 반대했지요. 조정의 사람들이 윤대감 몰래 저를 납치하고 명나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윤대감은 저를 찾기 위해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황제와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상황을 살피다가 유생들의 스승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일 뻔했소. 그대를 정말 명나라로 데려가고 싶었소. 내 욕심이었소. 양화는 민도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답니다. 더불어서 미화의 손을 잡고는 사랑을 꼭 지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양화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외적들은 물러갔고 모처럼 조선의 앞바다는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한을 갚으려고 왔다가 부인과 함께 이렇게 진도에서 살게 됐구려.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 의지가 없었는데 서방님 덕분에 제가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도 앞바다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노을을 배경으로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